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도시.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도시의 열은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많아지면서 도시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의 요충지이자 현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가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도시가 됐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자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를 낮춘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빌딩 숲에 갇혀 병든 도시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열섬 문제를 뷰 문제로만 보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시의 열을 식히고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할 때 우리는 사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여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여름의 더위는 재해만큼 두려운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죠.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가 넘는 폭염은 매년 그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화염이 살아 움직이는 듯 타오르는 도로. 태양 아래 모든 걸 녹여버릴 듯한 열기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서울시에서 속출한 온열 환자 수는 무려 787명.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 201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폭염 시 도심 속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씨. 도시 인구 비율이 90%가 넘는 우리나라는 매년 인구 대부분이 달궈진 화로와 같은 도시 속에서 열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들어온 열만큼 나가기 때문에 어디가 더워지고 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일상인데, 그게 자연인데, 도시에는 열 용량이 큰 건물, 도로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열을 받아서 저장하는 저장 용량이 큰 이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열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갈 열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열섬, 특정 부분에 열이 높아지는 그런 열섬 현상이 생깁니다. 태양은 차별 없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빛을 전하지만 유독 도시가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이유, 그건 바로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도시에 갇혀 식지 못한 열이 대기 오염 물질과 만나 도시 상공에 체류하면서 돔 형태의 지붕을 형성하는 열섬 현상. 도시의 온도를 등온선으로 그려보면 기온 분포도가 마치 섬의 등고선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시가 열을 순환시키지 못한 채 고온을 유지하는 상태를 우리는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높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것이 특징이죠. 더위로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매년 길어지고 있는 건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은 상당히 도시 열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도시 표면이 불투수층이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지면서 태양의 열을 저장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시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열기로 가득한 외딴 섬이 되어버린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풍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과 아파트는
도시의 뼈대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낮에 흡수한 열을 밤중에 천천히 방출시키죠. 게다가 빼곡하게 들어선 도심 건물의 배치는 공기의 순환을 막아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며 도시 온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도심 곳곳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포장도로 또한 열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의 어두운 빛은 빛의 반사율이 낮아 태양 복사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죠. 흡수된 열은 천천히 방출되며 도시의 온도를 높입니다. 도시는 도로 건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비가 오면 홍수로 빠져나가고요. 도시 표면은 건조한 상태로 있습니다. 물이 증발되면서 이 빛을 열을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이 없어진 거죠. 결국 도시에는 자연의 이런 냉각 작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시는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도시가 뜨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인공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공열이란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열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에어컨을 작동하는 것이죠. 냉방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할수록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대량 배출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열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습은 도로 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와 인공열은 아스팔트 도로, 건물들의 열기와 합쳐지며 몸집을 부풀립니다. 이렇게 뜨겁고 오염된 대기는 도시 상공에 정체하며 결국 열섬을 더욱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이죠.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열섬 현상의 문제점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암 환자가 자신이 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매우 심각하듯이 우리나라는 도시의 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여름이 더 덥게 느껴지고 실제로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열섬 현상의 1차적인 문제라면 열섬 현상의 2차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폭염일수와 온열 질환 사망자 수를 예측했는데요. 2050년에는 폭염 연속일수가 약 20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대체로 녹지가 많이 부족한 공간, 환경이 미흡한 공간들입니다. 특히 노약자들, 노인층들이 살 경우에는 열섬의 이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열섬 문제를 규 문제로만 보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드시 도시의 열을 식혀야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곳, 서울시 신길동의 한 주택을 찾아왔습니다. 각종 장비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옥탑인데요. 옥탑방 세입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동안 잠시 이들이 가져온 도구들을 살펴볼까요?
커다란 페인트 통이 눈에 띄는데요. 아마도 이곳 어딘가에 페인트 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옥탑에 살고 계시는 청년분이 너무 덥다고 해서 저희가 쿨루프를 시공해드리려고 왔어요. 네. 쿨루프란 밝은색 도료를 지붕에 칠해 지붕이 받는 열기를 감소시키는 공법을 말합니다. 2010년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된 화이트 루프 캠페인으로 쿨루프의 효과가 알려지게 됐죠. 태양 광선의 80% 이상을 반사하고 지붕이 흡수한 태양 복사열을 최소 70% 방출하는 쿨루프 효과. 낙후된 지붕을 전체 교체하는 것보다 쿨루프를 시공했을 때 그 효과만큼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쿨루프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한 지금까지 120회 시공을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있었을 때가 단열이 안 돼 있는 옥탑방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조금 더위를 잘 견디시는 분들, 그리고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 여름 같은데도 굉장히 더웠는데도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는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옥탑방 지붕 위에 올라가 상태를 점검하는 이들. 조윤석 소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현재의 지붕 온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면 80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이게 80도까지 충분히, 지금 초록색도 한 68도 정도까지 저희가 측정해봤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곳에 사는 서재원 씨를 따라 옥탑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작은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살림들. 그중 눈에 들어오는 건 작은 에어컨과 선풍기입니다. 그가 방 안에서 2대의 냉방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 그건 전기세 걱정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열기 때문입니다. 밖에 가면 해가 아무리 내리쬐고 있어도 땀이 안 나는데 방에만 오면 들어와서 1분 안에 그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엄청 나고 그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후덥지근했었고요. 뭐 이게 분명히 에어컨 온도는 맞는데 방 전체가 시원해지지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끄게 되면은 한 1분 만에 다시 원래 온도로 다시 돌아와 버려요. 편안하게 쉬어야 할 나만의 공간이 여름마다 폭염 경보 지역이 되어버리는 상황. 서재원 씨의 선택은 지붕의 색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올려만 줘요. 잡았어요. 놔도 돼요. 이거를 하나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조윤석 소장을 따라 롤러를 세팅하는 재원 씨. 올라가요. 새하얀 페인트를 묻힌 롤러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두 팔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듯 어두운 색의 지붕이 조금씩 빛을 내는데요. 쿨루프 시공에 사용되는 이 하얀색 페인트는 열을 식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거는 열을 반사하는 기능하고 열을 방사하는, 빨리 식히는 기능들이 더 보강되어 있어요. 산화 티타늄이라는 성분은 열을 아주 잘 반사하고요. 그다음에 중공 세라믹,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있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세라믹 볼들이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열을 반사하고 식히는 능력을 최적화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빛의 반사율을 높이고
열이 빨리 발산되는 쿨루프 효과. 약 28도씨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물에 열을 내리면 냉방기기 사용이 줄고 이는 곧 전력 소비량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쿨루프 시공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리 복잡하지 않은 수작업을 통해 조금 더 시원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드디어 새하얀 지붕으로 재탄생한 옥탑방. 쿨루프의 효과가 100% 발휘되길 기대해봐도 좋겠죠?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는데 건물이 축열,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뜨끈뜨끈하게 열을 머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쿨루프 페인트를 시공을 하면 건물에 열이 축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도시가 시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냉방 부하가 줄고 전기 사용량이 주니까 탄소 배출을 훨씬 더 발전을 덜 해도 되는 거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낙후된 옥상과 지붕이 있는 한 이들의 쿨루프 프로젝트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잘못하면 제가 좀 위험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도시의 열을 식히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심 속 녹지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에 녹지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것이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울 자밀초등학교를 찾아왔는데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커나가는 이곳에 특별한 정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꽃으로 꾸며진 미니 정원을 예상했는데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이곳은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인공습지입니다.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습지를 도심 속 학교 옥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이 인공습지가 학교 건물의 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습지의 수온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식물과 그 구조체가 만들어주는 엉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 수면을 일정 부분 유지시켜 줌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수온들이 25도 전후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군들의 정산작용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온도를 완화시켜 준다 하겠습니다. 물과 식물, 그리고 생물이 공존하는 공간. 습지는 자연 생태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스스로 정화하고 저장하며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죠. 이러한 인공습지를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면 가속화되고 있는 열섬 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건물 옥상과 같은 인공 집안에 습지를 구현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곳에 자리 잡은 인공 습지 속엔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부유 매트는 수심에 따라 가지고 내려갔다가 수심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그 뿌리 형성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부유섬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수면 높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부유 장치 위에 수생 식물을 심어 놓은 건데요. 사막화로 이어지고 있는 도시 환경 속에서 습지가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습지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과 흙의 경계에 구조물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치는 인공습지 주변의 토양이 유실되거나 습지가 육지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이 플랜트는 물과 토양층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파랑에 의해서 흙이 패인다든지 또 수압에 의해서 밀리는 현상들을 막아내어서 아주 좁은 공간 내에서도 습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생물들이 육상으로 옮겨 나가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면 녹화형으로 식물들을 심게 됩니다. 수심에는 침수식물이, 수환경에 가까운 곳에는 부유식물이, 그 위쪽에는 육상식물을 심어서 전체적으로 수변 환경을 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수직형 식생 패널을 적용해 인공습지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도시형 인공습지는 식물의 특징별로 습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구성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습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는데요. 도시 속의 습지를 만드는 일,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습지와 다르게 인공습지에서 오는 생물종 다양성의 약점, 그리고 육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도심지 내에 손쉽게 습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인공습지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옥상 정원을 조성할 경우 여름철 건물 표면 온도가 인공 지반과 비교해 20도씨 이상 감소하며 연간 약 17%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 건물이 받는 복사열을 차단하고 수분을 저장하며 증산 작용을 통해 대기로 수분을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습지가 옥상 정원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열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공습지를 만든다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생명들이 서식한다라는 의미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생물들이 서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서식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 안정적 의미가 결국 도시의 생태 환경을 복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건물, 정원, 그리고 습지. 하나씩 들여다보면 서로의 관계가 그리 깊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시선에선 앞으로 이 세 개의 요소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사는 도시가 쉽게 바뀔 수 없는 구조라면 미래의 도시를 새롭게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 화곡사동 주민센터. 건축도시연구소의 정승현 박사가 이곳 옥상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열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상 관측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상 관측 장비를 통해 측정한 기후 데이터로 열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 건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5가지의 요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 일사량, 강우량 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가 풍향과 풍속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안쪽으로 기온과 습도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사량계가 되겠고, 이게 이제 빗물을 받아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강우량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열 환경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상 데이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열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태양 복사의 일사량, 바람의 방향과 속도, 지표면에 떨어진 강수의 양, 그리고 습도인데요. 기상 관측 장치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에 맞는 측정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기상 관측 장비는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특이한 기상적인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늘이 지거나 높은 건물이 주변에 있거나 또는 풍향과 풍속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폐쇄되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이제 옥상 공간에다가 주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상 관측 장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상 상태를 어떻게 수집하는 걸까요? 기상 데이터는 각각의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치화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 로거라고 불리는 이 장치가 센서에서 계측된 분 단위의 값을 자동으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쌓아놓는 자동 축적 시스템인 셈이죠. 각 센서로부터 설치된 연결 커넥터들이 이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은 데이터 로고라고 불리는 이 장비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 데이터 로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측정된 정보가 인터넷 또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 정보를 측정하는 관측 장비. 정승현 박사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지역의 기후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심 속 열에 취약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 열환경 또는 열섬 현상이라는 것이 온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풍향이 크게 자율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라든지 대기에 관련된 문제는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지역에 통풍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기서 측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저희 분석 과정에서 적용이 됩니다. 정승현 박사가 기후 데이터를 통해 열 환경을 연구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계획 차원에서 도시 열섬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를 제작하려는 건데요. 도시 환경 측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열섬 지도를 제작하면 건축물의 설계와 구조에서 비롯된 열섬 유발 요소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 계획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측정 지점은 점 자료, 포인트 자료로 있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자료는 면 자료입니다. 지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계적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관법이라고 해서 점과 점 사이에 빈 공간을 메꾼다라는 의미에서 보관법인데요. 이거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가지고 해당 지역을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점적인 자료를 면적인 지도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관법이란 수집한 데이터 값을 이용해 측정할 수 없는 값을 추정하는 기법인데요.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된 일정 지역의 기후 데이터 값이 점 단위의 자료라고 할 때
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면 떨어져 있던 빈 공간이 생성돼 열 환경의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죠. 관측망의 영향 범위를 고려해 보관법을 적용하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온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양에 의해 가지고 일사를 받으면 지표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뜨거워진 것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5시가 되겠는데요. 정오부터 시작했을 때보다 더욱더 열섬이 확산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밤 시간이 되어도 9시,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온도는 갇혀가지고 통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꽤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밀집된 도시의 구조상 바람이 통하는 길이 막혀 열기가 갇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포도를 통해 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 열섬 지도. 열섬 지도는 도시 건축의 설계 방향이나 이미 건설된 도시 공간 속 새로운 열 저감 대책 마련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상관성 분석해서 결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도로 보는 건데 온도는 대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서 뜨거워진 걸 이동해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상황 분석하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다. 단편적으로 열 발생 건축물, 도로망, 바람의 통로, 녹지의 배치와 구조까지 미래 도시의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성된다면 아이러니하게 반복되는 열섬의 악순환 속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 차원의 우리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좀 온도가 낮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점은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스템, 도시계획에 대한 방법론, 도시계획적인 접근 이런 쪽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도시 열섬은 바람의 순환만으로도 그 열기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 안에 묶인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도시의 경우는 빌딩 숲에 의해 바람길이 거의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의 바람길을 확보하면 내부와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통로가 되어 도시의 온도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아파트. 이곳은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지 전체에 열 저감 시스템이 적용된 생태계 적응형 아파트인데요. 공원을 연상케 하는 넓은 녹지,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설계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배치된 사이사이에 넓게 형성된 길목, 바로 바람길입니다. 주옆에 한강이 있다 보니까 그 한강으로부터 차가운 공기를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발생된 어떤 바람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방팔통으로 길이 뚫혀있습니다. 즉 이 바람길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건물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뚫혀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람이 좀 보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수목을 잘 심어 줌으로써 이 사람이 다니는 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아파트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곳곳에 심어놓은 수목 덕분입니다.
나무에 의해 생긴 그림자가 단지의 열을 확실히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복사열을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늘이 비치는 장소에 복사기를 측정하고 다음은 이제 햇빛 나는 장소에 복사기를 측정하는데 밑에 이 표면이 같은 지역이 조금 더 앞으로 오고 측정을 하면 10분 1초 단위로 측정되고 그 로그 확인하고 온도계 확인하고 잘 되죠. 네. 대기는 대류 작용에 의해 공기가 섞여 작은 공간상에서의 온도 변화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열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열인데요. 햇빛이 드는 장소에서 측정한 대기 온도는 섭씨 30.6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수목에 가려 그늘이 진 곳에서 온도와 복사열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더 낮은 온도가 측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늘의 대기 온도는 섭씨 29.6도. 두 공간의 차이는 약 1도씨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공간의 복사열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까 수목이 있으니까 200 정도, 500와트. 복사열은 태양과의 위치 그리고 온도를 지닌 주변 물체 등에 따라 복사값이 달라지는데요. 수목에 의해 그늘이 지면 최대 5도에서 10도씨까지 복사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는 것처럼 위에 두 개의 어떤 그래프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열값을 의미를 합니다.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이 태양이 비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수목에 의해서 그림자가 비치는 지역입니다. 태양만 비치는 지역은 그림자가 있는 지역보다 약 300에서 400 정도 더 높은 복사열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수목에 의한 그림자가 상당히 복사율을 저감시켰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열을 막아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녹지대. 이처럼 수목이 주는 열 저감 효과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 전체의 온도를 완벽하게 낮출 수는 없지만 나무를 심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파트 단지 내 열을 식혀주는 또 다른 시스템은 수공간의 조성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림에 들어서면 청량한 시원함을 느끼듯이 호수나 계곡 주위에서도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수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흐르기 때문에 주변 온도보다는 조금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가움이 이 주변의 어떤 그 온도를 낮추고 열을 낮추는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물길. 마치 바람이 순환되는 바람길처럼 소하천은 차가워진 공기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가 아닌 사람의 힘이 더해진 공간이지만 중요한 건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겠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을 어찌 보면 훼손시키기도 하고 자연을 변화시켜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우리 삶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자연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가능한 도시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또 도시에 있는 자연의 기능을 유지를 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적용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곳 하남시 아파트 단지는 미래의 도심 속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이
녹지와 수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를 도심 속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한쪽에 마련된 쿨링존에는 녹지와 수분을 이용한 물순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나무를 지지하고 있는 이 받침대 밑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숨어 있죠. 그 옆으로 이어진 인도에는 바닥을 꼼꼼히 채워바른 블록이 덮여 있는데요. 일반 바닥재가 아닌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입니다. 빗물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이러한 정원은 도시의 열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좀 자주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공간에 조금 더 이제 열 쾌적성이 높은 공간을 이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목이 갖고 있는 열의 어떤 그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물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자와 물을 통한 또 토양을 통한 열 저감시키는 효과가 충분히 있음으로써 이런 공간들이 우리의 어떤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녹지를 통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연 생태계의 순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도시 열을 식히는 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미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풍경 속에 녹지를 만들고 물기를 내어주며 바람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도시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이상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녹지를 확충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표에 스며든 물을 식물이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발산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열을 수증기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해서 도시의 열 환경을 개선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람이 잘 지나게 할 건가, 또 어떻게 도시의 표면에 물을 머금게 해서 물이 열을 식혀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제 정책,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의 열을 식히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쾌적한 도시를 위해 생태계를 존중하고 생활 곳곳에 녹지를 가꾸며 도시의 지붕을 하얗게 바꿔가는 것.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꾸준히 더해진다면 도시는 점차 건강하고 활기찬 얼굴로 더 시원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되돌아올 것입니다.